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요. 그 시절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만약에 낯선 여성이 내 집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 남편과 사귀고 있다. 이렇게 외도 사실을 얘기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하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4월 총선 아직 남았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3월은 각 학급마다 반장 선거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반장 선거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교회 헌금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 범행 수법 특이합니다. 철제 옷걸이와 껌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헌금함에서 돈을 몰래 빼간 것도 황당한데 수법은 더 황당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지난달 3일 새벽 2시 반쯤 야심한 시각을 틈타서 범행이 벌어졌는데요. 인적이 없는 의정부시의 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 이 남성 A씨가 헌금함을 찾았습니다. 헌금함 다들 아시다시피 입구가 가늘고 좁아서 이 봉투만 넣을 수 있고 손은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A씨가 가져온 철제 옷걸이를 펴서 끝에 씹던 껌을 붙인 뒤에 헌금함에 넣어서 봉투를 붙여서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헌금함에서 현금 400만 원을 우선 절취를 하고 닷새 뒤에 같은 교회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더 훔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옷걸이에 껌을 붙여서 이렇게 넣어서 봉투를 딱 붙여서 꺼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법한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같은 교회에 2번 갔다는 거죠? 이래서 꼬리를 밟혔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탐문 수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 의정부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어제 절도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옷걸이도 길에서 주운 옷걸이를 구부려서 지니고 다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기상천외한 수법이긴 하지만 이런 범죄 수법이 또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인천에 사는 한 남성 50대 남성이었는데요. A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교회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수법들이 자주 있지는 않아도 간혹 일어나는 만큼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일본이 라멘으로 유명한 만큼 일본 여행 가면은 현지에서 라면 한번 사 먹어봐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허현지에 여행을 갔다가 일본 컵라면이 아니라 우리나라 컵라면을 사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일본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컵라면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일본 컵라면을 드셨을 텐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컵라면을 먹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시물 올린 누리꾼들 얘기에 따르면 내용물에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 신라면 소컵에 버섯 같은 건더기가 한가득 들어있는 바로 저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제품과는 눈에 띌 정도로 건더기의 양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누리꾼 얘긴데요. 영상 게시자는 아니 무슨 일본 여행까지 가서 우리나라 신라면이냐 하겠지만 맛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일본판 신라면이 가장 맛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영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무려 58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차이가 느껴지는데 네. 이 영상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그거 찍어서 올리고 이런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8월에도 한 누리꾼이 한국과 일본의 크기별 신라면 컵, 또 봉지 신라면 모두 구입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누리꾼이 사실 맛의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신라면 작은 컵에는 확실히 건더기가 더 많은 것이 느껴졌고 큰 컵이나 봉지라면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건더기 논란이 다시 점화된 배경에는 가격 문제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가 지금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최대 2배까지 비싸던 일본 컵라면이 최근에는 소컵 기준으로 한국 편의점보다 2배 가까이 저렴해지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한국보다 가격은 더 저렴한데 속 안에 있는 건더기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업체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업체 측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현지 시장 여건 같은 국가별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요, 일본 시장의 후발주자로 나선 것이 결국에 또 농심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더기의 비율을 달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 컵라면들과 경쟁하는 제품이기에 내수용 제품과 단순히 가격 하나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먹어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는 것이 업체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동소이한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업체 제품뿐이 아니고 다른 업체 제품도 수출용하고 내수용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내수용도 좀 신경 써라 이런 얘기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늦가기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대기업 과장부터 40대 공무원, 50대 금융맨까지 연령대나 직업군을 불문하고 퇴근 후에 의대 입시를 위해서 이 학원가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때 아닌 의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입시업계 얘기에 따르면요. 최근 직장인들의 의대 입학 문의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가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 특별반이 개설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던 의대 열풍이 직장인들에게까지 번진 겁니다. 이들 가운데는 30대 중반의 대기업 과장과 대리급 직원이 많다고 하고요.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같은 상위권 대학 이공계 출신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다시 또 밤에 학원 다니면서 입시 공부하고 네. 이제 대학 가서 또 의대 공부하고 이러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주경 야독이 참 쉽지 않거든요. 한 학원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별반이요.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근하자마자 저녁 먹을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쉴 틈 없이 또다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학원 측에서는 1년 안에 이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쉽사리 발걸음을 또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노후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사가 되면 그래도 자격 면허라는 확실한 뭔가 장치가 생기는 것이고 또 소득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려는 그런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퇴직이 그다지 멀지 않은 이 50대 금융회사 간부라든가 50대 사업가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갈수록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신의 직장, 간무원 이런 별명으로까지 불렸던 인기가 많았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지금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입사한 지 3년 이하에 퇴직을 하는 이 공무원 퇴직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2년에는 12,00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는 퇴사 브이로그를 찍는 MZ세대 공무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직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낮은 연봉, 경직된 조직 문화, 또 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다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로스쿨 열풍이 있었어요. 로스쿨 열풍이 있어가지고 다 변호사 하겠다고 로스쿨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다 변호사하고 다 의사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호텔 투숙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회용품을 어메니티라고 하죠. 이 호텔 어메니티가 이달 말부터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더 이상 무상 제공되지 않고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에 일부 호텔 어메니티가 그야말로 품귀 현상까지 빚으면서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어메니티는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건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라져서 그런 걸까요? 중고 시장에서 돈을 주며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특급 호텔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메니티 판매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판매되는 물건은 샴푸,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치약 같은 세면용품 일체이고요. 간혹 객실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슬리퍼까지 거래 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특급 호텔들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으로 고가 브랜드 제품을 어메니티로 활용하곤 했는데요. 이달 말부터는 이런 사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예 웃돈까지 주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 이달 말부터 이게 없어져요? 어메니티가 정확히 언제부터 사라지게 돼요?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무상 어메니티가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를 해야 되고요.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특급 호텔들이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용기 디스펜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간혹 이 용기 자체를 또 떼어가는 도난 사례도 벌어지고 있어서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이런 적용되는 변화인 만큼 호텔 이용하실 분도 미리 참고하셔서 이런 일회용품들 대신에 개인용품을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전기차 신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전기차들은 부품 변경한 신차들이 이제 대거 출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자동차들은 보통 3년이나 5년 주기로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거나 뭐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이로서 이제 차를 출시를 하는데 이 단점은 덜어내고 장점은 이렇게 더 취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차들이 그 전기차 시장에서 서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의 선택지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내가 신차 나오면 사야지 이렇게 늘 기회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이번에 또 기회를 잡으실 것 같은데 부분 변경 신차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우선 현재까지는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5곳에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국내는
국내는 H사와 K사가 1분기와 3분기에 전기차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해외는 독일 B사가 준준형 전기 세단 I 모델의 첫 부분 변경 신차를, 또 독일 M사는 순수 전기차 중에서는 첫 부분 변경 E 모델 신차를 연이어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슈퍼카 제조업체 P사도 준대형 전기 스포츠 세단인 T 모델의 부분 변경 버전을 연내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출사표를 던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시장에 또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성능이 향상되면 가격이 오른다. 오른다. 아, 이번에도 그런 공식이 적용될까요? 어때요? 예, 이번에는 공식을 과감하게 깬 차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 배터리가 좀 더 큰 게 들어가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 오. 출시 3년 만에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돌아온 H사의 I 모델이 얘긴데요. 우선 성능적 변화로 보자면은 기존보다 더 커진 84kWh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완충하면 이제 주행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는 기존에는 458km를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서 485km로 한 30km 정도를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제 가격이 동결이 됐고요. 뭐 기존이랑 똑같이 350kW급의 그런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18분 안에 배터리를 80%까지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 가격이 이제 기존이랑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세제 혜택 적용했을 때 이제 5,240만 원에서 5,885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직접 보고 오셨죠? 그 어땠습니까? 보니까? 네, 뭐 외관상의 변화는 크게 없었는데 네. 일단 실내에서 편의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휴대폰 충전기가 저 바닥 쪽에 이렇게 있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게 눈에 싹 보이는 것만 딱 쳐두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진 거라든가 저렇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기존의 소비자들이 좀 이야. 불편해했던 것들이 네네. 좀 개선이 됐고요. 네. 또 신형 모델에서 가장 강화된 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기존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위주로 이렇게 썼었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무선으로 자동차의 그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갔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신차들도 나왔다고요. 그렇죠. 가격 동결을 넘어서 가격을 낮춘 전기차 신차들도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자, H사의 I 모델 블랙 에디션과 2024년식 K 모델입니다. 먼저 I 모델 블랙 에디션은요, H사가 그동안 선보인 다른 블랙 잉크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바퀴나 전 후면 범퍼, 하단 몰딩, 전면 엠블럼 등 주요 디자인의 시크한 블랙 색상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에디션 출시에 맞춰서 I 모델 가격을 200만 원가량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세제 혜택 후의 가격은 5천만 원에서 5,935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서 실구매가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2024년식 K 모델은 급속 충전 시간을 조금 개선해서 기존에는 43분 걸렸는데 이제 39분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이런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기존보다도 가격을 100만 원 인하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전기차 세대 혜택 후의 가격이 4,352만 원에서 4,992만 원 사이인데요. 이처럼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이 계속되면서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전기차 구매자한테 더 큰 혜택을 준다면서요? 그럼요. 우선 독일 M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 대행 및 차량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때 전담 직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차량을 별도의 실내 공간에서 보관하고 또 고객의 귀국 일정에 맞춰서 차량을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구매 고객은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기차 구매 생각이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잘 비교해보고 차를 구매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네, 전기차를 구매해서 뭐 운행을 하고 중고차로 팔 때까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전기차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또 국내 H사의 사례인데요. 그 먼저 충전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규 구매자의 충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160만 원의 충전 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또 전기차는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3년 이하의 중고차를 팔고 그 H사, 동일한 사의 그 회사의 차로 대차를 했을 경우에 구매 당시 가격의 최대 55%를 보장하는 그 장가 보장 서비스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살 때 중고값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분들은 고민을 좀 덜겠네요. 그럼요. 자,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큰맘 먹고 신차를 구매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예. 자, 그래서 차량 출고 후에 1년 이내에 전손 사고 발생을 했다. 그러면 신차 교환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손 사고에 따른 대차 비용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H사는 대차 차종과 파워트레인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그런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님이 전기차 타시잖아요. 아, 예. 소비자들에게 좀 전기차의 장점을 그러게. 직접 타고 계시니까 네네. 설명을 좀 또 해주세요. 메모 준비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전기차가 네. 일단 가솔린이나 디젤 그런 내연기관 차들보다는 초기 구입 가격은 조금 비싸요. 네. 배터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은 비싸지만 일단 충전이라 그러죠. 이제 네. 연료를 넣을 때 충전을 할 때 이제 충전 비용이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와. 충전 비용이 예, 오. 내연기관은 이제 가득 채우면 10만 원 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 뭐 2만 원 넘지 않고 아하. 보통 1만 원 이하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고요. 괜찮네.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도 네. 전기차가 훨씬 더 잘 나가요. 이렇게 밟으면은 반응이 좋게 훨씬 더 잘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내연기관 엔진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쾌적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아, 그래 그 노래 전기차 내가 제일 잘 나가. 여기까지가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고요. 네.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월요일에 유쾌한 고민 해결사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익한 법을 알려주실 조세영 변호사, 또 허준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혹시 여기 혈압 높으신 분 있으시죠? 네, 오늘 혈압을 주의해야 되는 이거 참. 얘기들인데 네. 이번 주제는 아줌마 남편 간수 좀 잘하세요. 우리 집에 찾아온 상간녀. 오, 혈압 올라가네 아이고야. 벌써부터. 벌써 자, 진짜 혈압이 오르는데요? 어느 날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밤, 띵동. 갑자기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대뜸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이상한 촉이 들었던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뭐 별거 아니네. 아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죠? 잠깐 excuse me 할게요. 아니, 저기요, 지금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우 여기가 재용 씨 안방이구나. 침실 인테리어 아우 촌스럽기는 정말. 내가 사준 넥타이 여기 걸려 있네. 뭐야, 저 여자. 설마. 정신을 차려보니 그 여자에게 제가 커피를 타주고 있더군요. 잠시 후 그녀가 털어놓은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그녀가 1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죠. 저기 잠시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굳이 집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자기 남편 바람난 줄 모르고 이렇게 하하호호 이렇게 세상 걱정 없이 사는 게 좀 불쌍하다고나 할까. 뭐라고요? 정말 다 했어요? 아무튼
재용 씨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어쩔 수 없이 나. 근데 와이프한테 묶여 있는 거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 간수 잘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전 너무 바빴어 이만.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 살다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당사자한테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황당해서 상간녀에게 아무 대응을 못했다는 사실이 치가 떨리도록 분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와, 아유, 진짜 왜 혈압주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커피를 타줬다잖아요. 진짜 와 몰라. 쿠키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 딱 이건데 화나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어느 날 찾아온 상간녀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아내의 사연인데요. 상간녀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아내를 찾아왔는데 사실 내가 당신 남편이랑 1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하면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녀는 남편이 야근이며 뭐 주말 출근을 했던 게 사실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자신에게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나 장신구 등 그런 선물 공세에도 아끼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그래 안 물어봤다고. 안 궁금해요. 네. 왜 굳이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냐고. 거기다가 그렇지. 막 사진 보여주면서 찍었느니 어쨌느니. 그러게. 아니 답답한 것도 뭐 다 좋은데. 혈압 괜찮으세요, 도대체- 교수님? 아니 약간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러운데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 상간녀는 그동안 아내를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하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 났다 천사 네. 났어. 그러게. 그리고 자신도 가정이 있지만 각자 이혼을 하고 만날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상간 소송을 해도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떠났는데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던 아내.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듣자 한 가지 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전? 완전히 뭐예요?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네. 반전이 뭐예요? 거짓말일까요?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요. 상간녀와 이미 헤어졌다. 네? 이혼할 의사가 없는 남편입니다. 상간녀랑 그러면 이미 헤어졌다? 이미 완전히 끝난 사이라는 거잖아요. 예. 왜? 예, 남편은 상간녀의 말대로 지난 1년간 상간녀를 몰래 만났던 것은 맞는데요. 네. 예, 그러나 그녀의 계속되는 집착, 그리고 이혼 강요,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하면서 관계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한 달 전에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보냈던 문자들 이런 것도 이제 아내한테 증거로 보여줬고요. 아내에게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싹싹 빌면서 당신이 원한다면 증거를 제공하고 상간 소송을 돕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뭐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돕겠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 근데 남편의 말이 맞다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복수심에 일단 집을 찾아가서 그렇죠,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남편이 상간 소송을 하면 그걸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혼만은 뭐 제발 뭐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내는 어떤 입장일까요? 생각은 어때요? 예. 여기서 아내에게 고민이 생겼는데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상간녀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돼요. 당연히 소송이든 뭐든 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만히 해야죠. 있으면 안 되지.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네. 친한 친구들 몇몇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제 소송을 하면 둘이서 나눈 문자나 사진 같은 걸 보고 이제 너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상간녀는 또 오히려 그걸 원하는 거다. 너가 힘들어지는 걸 원하는 거다. 이 헤어진 마당에 너의 가정이 흔들리려고 이제 막 흔들려고 도발하는 거니까 이걸 무시하고 잘 사는 게 복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고민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뭐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고민할 만하긴 한데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라면 어떤 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소송도 가야 된다. 그러면 네. 아니다. 남편 마음도 지금 네 쪽으로 있는데 굳이 그럴 거 있냐? 그냥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다. 그러면 X. 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이거는 네. 어머 이게 의견 갈린 거 보세요. 이 남자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X고. 이 남자들이 진짜 이 남자들이 정말 이게 이렇게 돼요? 네. 이상한 사람들은요, 네. 그냥 피해가는 게 상쾌해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상한 그치, 사람은 이상하니까 잡아야지. 네, 아니 국경이 없으면 다 지 땅인 줄 알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담 상황에도 워낙에 많이 보는데 선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남편도 또 한 번 외도할 수 있어요. 남편도 거기다 이 상간녀는 앞으로 두고 자기 마음에 뭔가 불편하다 싶을 때마다 계속 찾아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선 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뭐 보여드릴까요? 네,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그럼요. 처음에 근데 딱 잡아야 소송 돼요. 들어가면 소송 길고 그때 또 아픔도 있고 또 아니에요. 아니, 소송비도 들고 다. 제가 아니요. 웬만하면 이재용 아나운서 말이 다 맞는데 이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소송해야 되고 그 상간녀 그 직장에 바로 잡아야 돼. 보내잖아요. 또 보내야 되고 이거 좀 자, 어쨌든 자, 위자료도 그럼- 받아야 되고. 그럼 뭐 우리들끼리 이럴 게 아니고 네. 변호사 두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 OX 두 분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소송 봐야지. 이런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속이 다 시원하네. 네. 그러면 조세영 변호사부터 얘기 좀 아주 해주세요. 유능한 변호사들이야. 네, 저는 대응하는 편이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미 자백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상간소송에도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남편이 협조하기 전에는 상간녀가 이거 우리 흔적 다 지워라라고 해서 삭제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남편이 협조하는 식으로 이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복구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네. 복구업체에 그 핸드폰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눴던 그 상간녀와의 그런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고요. 이 사진, 문자, 뭐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을 찾아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편이 협조하는 상황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누었던 그런 미래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그거 이제 지워라 우리 없던 일로 하자 협박했던 내용들까지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이것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활용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오히려 지금 소송을 하기에는 적기인 적기다. 거예요. 허절 변호사님은요? 제가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로 공교롭게 나뉘어가지고 지금 남녀로 그래서 X를 들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머리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발하는 거는 결국 질투 유발하고 나를 흔들려고 한다는 맞아요. 친구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노해서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에 상간녀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결과가 될까 봐 무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잠시 했으나 그렇지만 현실을 무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상간녀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연락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부부 공동재산의 돈이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다 바로 소송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집착과 연락에 결국에는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상간녀는 어차피 내 구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위자료 무섭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서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위자료보다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남편이 뭐 잘못은 했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하고 막 아내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상간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남편한테 이 관계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구나라는 현실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보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소송하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 여자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왜 불륜 사실을 왜 폭로하는지 본인한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나는 너무 궁금해요. 에? 참 인간이 아주 그냥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불륜 상황 또 외도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짜 이렇게 뻔뻔스럽게 찾아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 혹은 그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가
이 상황, 이 남자는 내 거야. 네. 원래 내 거여서 원래 그 남자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하는 그 아주 강한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흔히 자기 자본 회복 욕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질투 기반 파괴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되든 네가 어떻게 되든 결국 끝장을 한번 보자. 내가 갖지 못하느니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경우들이 굉장히 꽤 많고 세 번째가 이게 참 안 좋은 형태인데 쾌락형 파괴 지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쾌락형 파괴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손해 전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망가지는 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웃는 거. 그렇죠. 했어요. 네. 이런 심정적 웃음이 발생하는 게 이 쾌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괴 지향을 갖는 경우인데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도 이건 다 비극입니다. 아유,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예.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 살다가 상간녀가 내 집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러고 가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 저는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커피를 타줬잖아. 아니, 내가 상간녀한테 커피를 대접했잖아.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두고두고 아프구나. 이거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이럴 때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 네, 뭐 커피까지 타준 건 조금 과했다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찾아왔다고 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었다든지 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협박죄, 뭐 명예훼손죄 그리고 폭행죄 같은 것으로 오히려 이 아내분이 고소를 당해서 곤란한 일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간녀 이야기만 듣고 내보내신 것은 참 잘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당황스럽긴 하셨지만 굳이 집안으로 들이실 필요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상간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그래도 낫고요. 또 가능하셨다면은 그 여자가 말하는 내용 같은 것이 녹음이 되거나 보여줬던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찍어서 증거로 남겨놨다면 좀 더 좋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 그럼요, 맞아, 당황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드린 거니까. 그럼. 근데 이 상간녀 도발에 막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네. 그냥 우리 부부 잘 살자. 넌 너 혼자 짖어라. 개 짖듯이 짖어라. 우린 잘 살겠다. 무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결국 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다 묻고 넘어가는 길을 선택을 한다는 예수님이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럴 때는요, 나의 권리도 같이 묻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에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후 용서를 하거나 이걸 안 때로부터 6개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달로부터는 2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했다고 하면 6개월 안에 이혼 청구, 용서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이혼 청구하지 않으면 이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 기간은 조금 더 깁니다.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도 더 이상 법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진짜 이걸 덮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내 권리를 행사할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 관련된 그런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었던 사실을 좀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곤 하시는데요.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산불도 초반에 잡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방법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알아보는 방법. 네, 이게 뭐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누구나 그렇듯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이 외도 얘기를 알리는 시그널도 몇 가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내 남편이 한 가지에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의심하시거나 그러면 일단 안 그럼 또 된다는 안 돼. 점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휴대폰 많이 보면서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살 거다, 따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내요. 뭐지? 이건 뭐지? 따로 자는데. 그리고 어디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네. 행적을 물었을 때 굉장히 방어적이거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킨십도 줄고 내 행적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울 보기 시작하죠. 관리 안 하던 내 남편, 내 아내가 갑자기 운동을 운동을 시작하고 끊어서 뭐, 네. 굉장히 몸매 관리를 하고 멋진 새 옷을 사 입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면 약간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잘 받지 않아요. 휴대전화 그동안 비밀번호 공유했다가도 갑자기 비밀번호 바꿔놓는다든가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건드리면 화를 낸다든가 또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고속도로 영수증, 주차 영수증 이런 게 늘어났는데 뭔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출장 안 갔는데 출장 갔다 오는 날들이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자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꾸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주다가 나 음스 내가 버릴게. 나 잠깐 담배 피고 올게 하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아닐 수 있고요.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거 뭐 잠깐 나갔다가 뭐 어떡한다고. 전화 통화하러 가는 네. 거죠. 그리고 나가서. 한 가지 저 제가 예전이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네. 참 살다 보면 스킨십이 늘진 않아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조석의 의자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 약간 눕혀져 있다던가 보조석이. 네. 평소에 남편이 혼자 운전하고 다니거나 아내가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데 옆자리가 이렇게 변경돼 있는 그런 경우는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스킨십이 없다가 갑자기 스킨십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왠지 미안하고 이러니까 되려 더 스타한 사람 오늘 곱창 먹을까? 자기야? 당황하게 되거든. 스킨십 없다가 갑자기 스킨십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쉽지 않아요. 늘진 않아요. 저도 댁은 그래요? 우리 댁은 안 그래. 근데 결혼하고 저희 남편 살 많이 쪘거든요. 보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의미에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에게 그것도 자녀에게 이 불륜 사실을 이건 알린 아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자녀한테. 네, 그렇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을 하고 또 그 자녀에게 외도 사실까지 폭로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지난 2021년도 있었는데요. 네?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에게 남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희 아버지도 알고 있느냐라면서 외도 사실을 알리고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치사한 그래, 일로예요. 너무 나쁘다. 이거 자녀들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관련된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근본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려줘서 너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인간 말종 중에 말종입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되나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 자녀에게 보내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일단 입건을 했고요. 또 내연 관계에 있던 그 여성 본인에게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2주에 상해를 가했다고 해서 상해죄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를 하고 80시간 사회봉사까지 명했는데요.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폭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이게 저도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칫 잘못 폭로를 했다가 내가 오히려 형법상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또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폭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람핀 상간녀가 남편이랑 나는 쇼윈도 부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유부녀인 경우죠. 근데 나도 어차피 쇼윈도 부부고 내 자식들도 다 커서 당신 폭로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폭로하도록 그렇게 도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뭐 주변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자녀에게 찾아가서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통방법이나 아니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간녀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가 이런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미성년 자녀라고 하면 아동학대죄가 또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녀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다고 애들이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겠지만 미성년 자녀라고 하면 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성년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게 형법상 죄가 안 되는 경우라고 해도 이 위자료 부분에서 이 부분 충분히 감액 소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위법한 행위는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학창 시절 반장 선거의 추억입니다. 한번 반장할 영원한 반장입니다. 종쳤다, 종쳤다.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반장 이재영 인사. 차렷, 얼중셔,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상하네. 지금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저절로 그냥 차렷 열중셔서 바로 그냥 근데 그쵸? 반장이 차렷, 경례 이렇게 해야지. 네. 차렷, 열중시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아 맞아 맞아. 야. 아, 옛날 생각이 나네. 요즘은 일제시대 그 잔재라고 해서 네. 그런 이유로 인사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반장이 전체 차렷! 열중시험! 차렷! 밥상 차렷! 쉬어! 이렇게 다 했었잖아요. 반장이 해야지 학생들이 인사하고 맞아요. 선생님도. 영어 시간에도 attention, bow, 네. morning teacher 이래서 맞아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3월 초잖아요. 네. 늘 우리가 이맘때면 학교에서 반장 선거 맞아요. 했었고 그렇죠. 맞아요. 치열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반 반장은 이재용 아나운서였는데 네.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반장 많이 하셨던 많이 것 하셨어, 같아요. 많이 많이 하셨어. 했어요. 우리 저 고등학교 때는 반장을 하면 여기 배지를 달아줘가지고 그거 탐나서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멋 모르고 했었고 오. 중학교 때는 등 떠밀려 했었고 예, 다 해보셨죠? 아 근데 연예인들은 웬만해선 학창 시절 다 맞아. 반장 부반장 왜 앞에 했더라고요. 나서기 좋아하거든. 맞아요.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 장 기자님도 하셨죠? 네, 좀 저학년 때 뭐 좀 하고 그랬었죠. 이효선 교수님도 아유, 뭐 저도 반장했는데 분교 다닐 때 분교 네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네. 해봤고요. 그 뒤로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안 됐네요. 네. 반장을 제가 자랑 하나 하자면 네.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잘났네, 잘났어. 나서길 좀 좋아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 어머니가 반장 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조금 소풍 갈 때 좀 뭘 싸가야 돼. 그럼요. 선생님 그다음에 도시락.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커피 이렇게 네. 보온병에다 그럼요. 타서 가져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육성회에 들어갔어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 돈을 또 따로 냈어야 했었거든요. 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반장하지 말라고. 아유. 근데 저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반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친구들이 목소리 크다고 어. 또 재밌다고 네. 그렇지. 친구들이 다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인정해줘 이러니까 좋은 거야. 이것도 중독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인기로 네. 혹은 뭐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거는 국민학교 때까지예요. 아.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합니다. 아.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태권도 선수였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태권도? 네네. 야, 몰랐어요. 그래서 뭐 수업을 못 들어가가지고 반장할 기회도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저도 공부를 잘했는데
꼭 보면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는. 있어요. 아유, 밀립디다. 그래. 아쉽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까부는 애들보다는 듬직한 애들을 뽑겠죠. 그렇죠. 근데 중학교 되면 공부 잘하는 애 뽑고.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돼. 반장 되면 선생님이 꼭 그렇게 어머니 학교를 한번 오시라고 해라. 네. 이런 이야기 뭐 장 기자님도 왜냐하면 들었죠. 환경미화 할 때 또 그래요. 저학년 때는 반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저학년 때 하니까 이제 부모님 오시라고 그러고 뭐, 네. 뭐 벽시계 뭐 맞아. 바꿔오라고 옛날에는 거울 해오라고 그러고 대종시계 막 이런 거 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런 거 학교에서 시키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돈 돈 들어가. 들어가고. 근데 왜냐하면 1학기 때 반장을 하면요. 네. 학교 환경미화라는 게 있어요. 맞아. 그래, 그런 거 하면. 그거 할 때 해야 되고 소풍을 가요. 맞아요. 근데 2학기 때 반장을 하면 운동회가 있어요. 그치. 그렇지. 운동회만 그리고 하면 또 돼. 소풍이 가을 소풍이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엄마들이 힘들어요. 맞아요. 뭐 옛날에 돌려야 일이 되고. 많아요. 옛날엔 스케치북 그랬어요. 돌리고 초코파이 막 선생님 초코과자 도시락 다 돌리고. 써야 되고. 맞아, 맞아.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반장 출신이네요. 어쨌든. 그러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다들 이렇게 출마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또 제가 목이 매네요. 반장 네. 얘기했더니 재밌는 주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주제 네. 띄워주시죠. 뭐야, 이거 뭐야? 자 반장 선거에 나갔을 때 둘 중 더 굴욕적인 표는 무엇일까요? 어떡해. 0표 그러니까 빵표 대 한 표. 한 표가 더 굴욕적이야. 저 한 표는 누가 찍은지 알죠? 자기야. 자기야. 네가 더 굴욕적인 거야. 아니 그래도 0표보다는 나아요. 그래요? 0표는 진짜 이거는 뭐냐면 나조차도 나를 안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표를 나오면 그래도 쟤는 뭐 지우가 썼든 눈이 썼든 그런데 아예 0표면 존재감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추천해줬을 때 나는 그래도 효선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효선이 주겠습니다 하고 효선이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0표가 되는 거야. 참고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효선이가 아니고 호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효선이랑 제 친구 있었거든. 아니 근데 효선이가 이렇게. 저게 0표하고 한 표의 차이가 내가 나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잖아. 그렇지.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둘 다 0표. 너무 잔인해. 아니, 근데 표가 좀 저- 아름답지 않나요? 아니 어렸을 때 기억은 아주 어렸을 때 오히려 네. 야 이거 내가 나를 찍은 비겁한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도덕적인 갈등을 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거에 나갔을 때는 나래도 찍어야지. 그래야지 한 아니 표라도 한 더.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럼요. 나를 이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를 찍어놓고 한 표 됐어. 그래놓고 남들이 야 네가 찍었지.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나는 그렇지. 오리발. 나는 바로 장선택이야. 오리발. 그렇게 얘기하면 더 비굴하죠. 그렇죠. 한 번쯤은 다 학교에서 봤던 상황이라 네. 우리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학창 시절 얘기하면 언제가 돼도 그때로 좀 돌아가는 그런 그렇지. 마음이 아, 좀 그럼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확실히. 제가 퀴즈 하나 냈는데요. 네. 그거 뭐, 한번 저 볼게요. 네. 한번 주세요. 1970년대에 네. 학교에도 반장을 뽑았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네모할까봐 반장 선거를 하지 않았다. 어? 네, 70년대. 반장 선거를 안 하면 반장을 어떻게 뽑았던 네. 거예요? 학생들이 뭐 할까봐 뭐 반장 할까봐? 선거를 하지 뭐 않았다. 속상할까봐 이런 건가? 에이, 엄마 오라고 할까봐? 속상하고. 부모 자, 오라고 할까봐? 선출직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임명직. 아, 임명제. 바로 그건데. 어? 그거죠? 네? 답 한번 정답 주시면. 볼까요? 네. 네. 뭐 할까봐. 아니야. 그거야? 예, 아이들의 동심이 상할까봐 반장 선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누구는 있어야 되니까 어. 그냥 임명했다는 건데 그렇죠. 70년대만 해도 선거로 네. 반장을 뽑으면 일부 학부모들이 선물 공세를 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걸 우려해서 임명제를 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선거로 뽑지 않았다 이런 거네요. 예. 아하. 예. 임명제라. 이제 좀 비리 같은 게 있을까 봐. 네. 애들 속상하죠? 아이들이 다른 애 데려가서 떡볶이 사 먹이고 그래, 이렇게. 그래, 아유, 그래. 뭐 떡볶이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 먹겠어요. 그건 이제 성공 사례가 떡볶이였는데. 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때는 뭘 했냐면 등수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등수에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환경 조사하잖아요. 니네 신문 몇 개 보니? 피아노 집에 있니? 집에 전축 있니? 막 이렇게 적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살림이 좀 괜찮은 애들, 집에서 신문 3개 이상 보는 애들, 이런 애들 막 그 선생님이 따로 그런 것도 꼽아가지고 너 반장해라, 엄마 모시고 와라 이런 적도 그래. 있었어요. 있었어. 그래서 맞아, 있었는데. 아이들의 동심이 상할까봐 반장 선거를 하지 않았고 임명제로 했는데 네. 임명제로 하다 보니까 집에 전축 있는 애들이 그래. 임명이 되고 이런 또 맞아요. 부작용이 있었죠. 네. 1975년에 문교부가 이런 지시를 했대요. 어? 그땐 국민학교니까 네.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 간부를 뽑을 때
아이들이 뽑는 선거제를 폐지하고 담임이나 학교장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꿔라 이렇게 했다. 그 이유는 네. 아이들에게 감투를 씌워보려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선거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어린이가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그 여파로 동심을 상하게 될까 봐 폐지했다. 부작용이 우려돼서 한때 선거제를 폐지했다. 그럴 이런 만도 문제. 하네. 뭐, 아니 제가 근데 볼 때 요거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네. 부작용도 있긴 한데 원래 인생이라는 게 고배를 마시면서도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동심 좀 안타깝고 그런 건 있지만 거기에서 얻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너무 개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교부가 임명제로 바꾼다고 하자 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컸다고 그럽니다. 성급하게 선거제를 폐지하기 전에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지. 학생들도 하향식 임명제로 뽑힌 학생 간부는 불신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네. 1980년대부터 문교부가 80년대? 학급 임원 선거를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네, 폐지되고 나서 네. 선거제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바뀐 거네요. 아, 이 과정이 있었네. 네, 그렇게 아무리 그 학급 반장 선거라고 해도 이게 뭐 선거 유세도 하고 뭐 투표도 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만나게 되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폐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장을 뽑던 임명제 네. 시절에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뭐 성적 당연히 성적일까요? 아,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주로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인 그러니까 박수린 같은 이런 학생들을 모범적인 학생이 반장이 되길 원하셨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8,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일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학급 인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일종의 커트라인이 있는 학교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아무리 호랑이 선생님이라 해도 여간 잘못하지 않고는 반장을 혼내는 일은 진짜 드물었어요. 네, 요즘은 반장을 세상이 다독여주죠. 달라져가지고 네.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반장 뽑는다 진짜 난리 납니다. 요새는 당연히 애들 다 직선제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반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 제일 먼저 아이들이 선호하는 반장 스타일 있죠. 잘생긴 아이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기 좋은 애들이 있어요. 있어, 말도 있어. 잘하고 막 활달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잘 사는 애들도 있죠. 애들 친구한테 마음을 전하고 또 돌봄 잘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잘 뽑힌 애들이 웃긴 애들이에요. 재밌는 애들. 그럼 완전 재밌어야- 웃겨주는 재밌어야 애들. 돼. 완전히 뭐 그 반을 장악하는 거죠. 아유, 저도 그랬으면 좀 됐을 걸. 선생님 성대모사 잘하는 친구도 좋아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인기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대모사 잘하셨었나 봐요. 하여튼 선생님이 원하는 반장이랑 아이들이 원하는 반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맞아, 다를 맞아.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애타게 바라던 반장 선거가 부활을 했는데 네. 그 시절의 유세 현장에서는 또 특징이 있었다면서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그렇지. 이건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전국 8도의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시절에는 공약도 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의 참다운 대변자로 학급 의사를 선생님께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모범생 유형도 있었고요.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나는 학우와 우리 마을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몸바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특이하네. 유니세프급 진짜 거창한 그런 공약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요. 네. 반장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신해서 떠드는 아이들 불러다가 자기가 때렸어요. 맞아요. 옛날에 이런 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때렸다고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1학기 때 반장이 그런 짓을 많이 한 애였어. 네. 그래서 2학기 때 제가 선거 공약이 선생님 외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왜 칠판에다가 떠드나이 막 적었어요. 떠드나이 막 적고 그 아이 나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청소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건 이제 반 내의 이야기잖아요. 네. 전교 회장 나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리 나죠. 이때 뭐 기호 1번, 기호 2번 하면 애들이 그렇죠. 막 똑같은 옷 입고 나 피켓 들고 교문 앞에 서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유세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보다 뜨겁습니다. 맞아. 확실합니다. 그렇게 친구들 돕는다고 해서 뭐 돈을 주거나 뭐 엄청난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친구가 뽑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쵸. 기호 누구 뽑아라 이러면 치열한 응원전 막 펼치잖아요. 뽑아주십시오. 맞아요. 이 친구 진짜 노래 잘합니다. 운동 잘합니다. 재밌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벽보나 피켓 이런 거를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걸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업체들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들이요, 진짜 화려하게 저 국회의원 많구나. 선거 포스터 만들듯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큰애 이거 회장 나갔을 때 우산에다가 이렇게 딱 사진 붙여가지고 돌리면서. 우산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요즘 애들은 보면 반장 선거까지 업체에다 맡겨요. 그래서 선거구 유세, 문구, 많이 공약을 달라졌다. 써주고 그걸 그대로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 이게 반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안 된다. 나 이거 문제라고 봐요. 그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뭐 사진 편집이라든가 뭐 영상 편집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업체에다가 뭐 맡긴다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대행 업체들도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반장이나 학생회장 선거철이 되면 정문 앞에 피켓 들고 아이들한테 그렇지, 인사하는 예, 모습이 요즘에도 여전하다고 해요. 이제 사실 이때 후보로 딱 나온 애들이 어떻게 표심을 잡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게 특성을 살릴 때 요즘 애들은 트렌드를 확실히 따라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는가? 한때 왜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많이들 보셨죠? 많이 안 보셨구나. 봤어요. 엄청 많은데 이 스카이캐슬에서 그 배우가 김서영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요게 또 한때 그 후보자들의 엄청난 그 유세시 사용했던 그렇겠네. 표현이기도 하고 요새는 그렇게 트로트 복장을 하고 많이 나온대요. 트로트 복장 하고 야, 나와가지고 맞아, 반짝이. 그 노래를 막 맞춰가지고 우리가 왜 선거 유세 때 그런 노래 나오는 것처럼 그걸 막 부르면서 그렇게 그 관심이 그래, 집중되도록 그래.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요새도 이게 트렌드가 있네요. 아이디어가 초등학교는 요게 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어른들 못지 않은 거예요. 그쵸. 뭐 업체 완전 피켓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달라진 부분인 거죠. 요즘 반장 선거는 옛날이랑 진짜 많이 달라진 게 많은 게 예전에는 반장 선거 개표할 때 자 2호선 발을 정자. 2호선 맞아. 발을 정자했죠. 네. 딱 박수림 나면 오 박수림 이거잖아요. 네. 발을 정자했는데 지금은 발을 정자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발을 걱정 안 하면은 뭐 그럼 뭘 어떻게 하죠? 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투표를 하는 친구들이 보거나 또 표를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투표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종이 투표를 계속하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벽한 비밀 투표를 위해서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정해진 자리에서 이름을 적는 그런 방식. 그렇게 투표를 한대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국민학교 때 유일하게 알던 한자가 발을 정자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선거하면서 그거밖에 배워가지고. 몰라요. 근데 이게 발을 정자가 막 이게 가면서 왜 각축전이 붙을 때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왜 역전 막 하게 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근데 그런 아쉬움, 옛날에 그런 정서가 주는 그 라떼의 기쁨이 좀 없어지는 게 좀 아쉽네요. 맞아. 그리고 그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최근에는요, 이제 반장 선거 할 때 반에서 5표만 받아도 당선이 된대요. 5표만? 네? 그건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제가 또 한번 이와 관련해서 네. 알아봤는데 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인데 네. 아이가 5표를 받고 반장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선생님께 사실이 맞는지를 여쭤봤대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맞습니다, 어머니. 반 인원이 24명인데 후보가 22명 나왔습니다. 다 하겠다고 했구나. 야.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세상에. 네가 나 추천해줘 이렇게 된 건가? 그 22명 후보에서 5표 받았으면은 예, 많이 받은 거네요. 후보에 안 오른 2명이 반장을 만든 킹메이커. 아, 그렇죠. 그러네. 근데 요즘은 추천이 아니라 그냥 직접 제가 나가기 위해서 이런 나갔어요.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22명이 후보로 출마했다고 합니다. 예. 나가고 보는구나. 또 자, 퀴즈가 있다. 요즘 반장 선거와 관련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퀴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요즘에는 이거를 하면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다?
뭘까요, 정답이? 아, 요즘에 이거 하면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요. 떡볶이 사주면? 비슷했어. 그래요? 비슷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지. 이를테면 뭐 돌릴 수 있는 거 가짜. 뭐게 돌릴 수 있는 거. 선물? 돌릴 수 있는 거 먹는 거. 햄버거. 아이스크림. 정답. 햄버거?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면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럼 딴 거 아, 이거 사주면 돼? 비싼 거 떡볶이도 괜찮아요? 아니 딴 것도 안 돼. 피자도 안 돼. 다 안 돼. 아니 예전에는 그 필수였거든요. 햄버거 사주는 거. 그게 이제 안 돼요. 햄버거로 갔어요 예전에는? 저는 햄버거. 제 나이 때. 저희 아니 때는 나 때도 아이스크림. 뭐 사주면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막 이게- 사줬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는요.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서 그렇지 뭐 사주면 안 되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뭐 선물 등을 준다. 그런 이런 행위들은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 또 모든 경고 다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에 충주 한 고등학교에서 햄버거를 사주겠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처리. 안 됐대요.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상상도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반장 당선되면은 햄버거나 뭐 피자 뭐 이런 거, 뭐 빵 뭐 이런 거 돌리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당선되고 나면 고맙다는 의미로 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맞아요. 돌리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필수 코스거든요. 당선되면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반장 됐는데 반에 햄버거랑 음료수 돌려야 돼. 아니 맞아. 피자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해오지 말라 그랬잖아.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럼 옛날에 뭐 저희 때는 사실 햄버거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햄버거를 돌릴 일은 없었지만 저희 때는 쫄면이었네요. 그래서 하긴 저희 때 그거 있었어. 네. 크림빵 있어요. 지금도 나와. 그래 그런 네. 크림빵 네. 맞아.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크림빵. 그 그 요새는 정도의 이런 우유 하나 정도.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하는 대신에 요새 애들은 뭐 빵, 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이런 것들이 요새는 아까 보니까 학교에도 선거법이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공정선거 기반에서 이런 것들은 다 부정선거라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른들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반장 선거를 통해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투표하고 누군가 딱 뽑히고 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랑 말 안 들어. 나 세금 안 내. 막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애들 반장 선거가 진짜 배울 게 많은 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딱 반장이 되면 그냥 수긍해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그날부터 반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따라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또 총선이 가까운데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돼도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줍시다. 그럼요. 그 당선된 사람들은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선거 공약도 비현실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 축구 골대를 놓는다거나, 뭐 농구 골대 놓는다거나, 그리고 설치해주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딱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만 딱딱 내걸거든요. 돈 없으면 못 하겠네. 골대를 아니 근데 요즘에 선거는 정말 저 이렇게 업체 동원하고 이런 선거는 좀 옳지 않아요. 네, 그럼요. 그런 애들은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 또 이게 있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재형님 많이 화나셨어. 왜 아이가 그렇게 떨어진 해야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벌어야지만. 그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친구도 하루에 5명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자체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면 그걸 딱 지킨대요. 훌륭하다. 그런 모습은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반장이나 이 자리는 어떻게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됐어. 그럼 친구들은 따라와줘야 되고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희생한다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네. 반장이 된 다음에 부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반장이 되면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2학기 때 반장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때 아니야. 임원이 1학기 때 부반장 임원을 하면 2학기 때 가서 또 임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건데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반장들은 정말 책임감 하나 정말 끝내줬던 그러니까. 게 벌써 30분 전에 학교 와요. 학교 와가지고 우리 반에 비품 잘 돼 있나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또 선생님 옛날엔 꽃병하고 화병에다 꽃 얼마나 잘 꽂혀 있나 또 제대로 그 꽃 당번하는 애가 꼭 가져왔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죠. 이래서 아픈 친구가 있다 양호실 데려가는 거 다 반장 몫이거든요. 그래, 맞아요. 반장들 진짜 역할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네. 아이고 선거철이라 반장 선거 얘기합니다. 옛날 생각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높은 산가는 눈으로 내리겠고요. 중부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에 최고 30mm로 가장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경남에도 많게는 20mm, 강원과 제주 산간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도 신경 쓰는 등 봄철 화재 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서히 봄 기온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낮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좀 쌀쌀해서 일교차가 또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